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사무환경기술의 오종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고 계셔서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책의 변화가 폐자원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서 지금 폐기물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앞으로의 그 진행 방향이 어때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의 변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2018년 6월에 좀 정책이 좀 변화가 됐는데요. 이 전에는 폐기물 에너지 혹은 뭐 여기 보시면 폐기물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했을 때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는 그 REC 공급 인증서 가중치라는 부분이 0.5에서 1.5 정도까지로 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이후에 그 부분이 좀 많이 축소가 됐어요. 보시면 폐기물 에너지 바이오 SRF 0.25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은 요즘에는 처리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에너지를 회수해서 전력을 생산한다든지 아니면은 열을 공급한다든지 하는 부가의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어찌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더 맞는 부분이죠. 하지만 폐기물을 처리해서 뭔가 에너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업자는 그만큼 또 이익이 발생을 해야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공급 인증서 가중치 REC 부분이 이렇게 0.5에서 1.5까지 있던 것이 거의 0.25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폐기물 처리해서 에너지를 생산했을 때 전력을 생산해서 추가의 수익이 좀 더 얻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폐기물을 처리해서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사업이 신청이 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산업부 쪽에서 이제 바뀌게 되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2019년입니다. 기존에는 여기에 지금 보시면 폐기물 에너지라는 부분이 REC 부분에 있는데 0.25라는 가중치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그 폐기물을 구분할 때는 모든 폐기물이 전부 다 그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 10월이 되면서부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비재생 폐기물로 생산된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폐기물이지만 비재생 폐기물, 쉽게 말씀드리면 폐비닐, 재생되는 폐기물이 아니죠. 재생되는 폐기물은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를 근원으로 하는 것을 재생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재, 아니면 초본유,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하는 것들이 재생 가능한 폐기물이고요.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다 비재생 폐기물입니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폐비닐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모두 비재생 폐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비재생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에너지로 재활용했을 때 가중치를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사업자들이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흔히 보이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아예 불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폐기물을 처리해서 에너지화하는 사업이 얼만큼 늘어날 수 있느냐 줄어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이제 관련된 것들이라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환경부 쪽의 움직임인데요. 몇 년 전부터 폐기물을 처리해서 에너지화하는 이제 정책들을 이제 그러니까 폐기물을 처리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이와 같이 이제 5단계의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큰 카테고리를 사용합니다.
발생 자체를 억제해야 되고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처리. 그러니까 뭐 빈병을 재사용하는 거는 재사용이고요. 그리고 그 폐플라스틱으로부터 다른 원료를 만들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재활용인데 그런 것들도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하자는 것이 에너지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부의 정책 자체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발생 억제를 최고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 억제 물론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어쩔 수 없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폐기물의 양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폐기물을 이제 줄이겠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폐기물 발생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목표를 이제 발생 억제해 두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등한시까지는 아니지만 좀 비중을 좀 줄이다 보니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가 좀 불가능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3R이라고 해서 Reduce, Reuse, Recycle이라는 부분이 에너지를 회수하는 리커버리까지 포함돼서 4R이라는 뭐라고 할까요? 목표로 변경됐다고는 하지만 물론 이제 에너지화 하려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에너지화를 그러면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더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었는가를 본다면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뭐 그런 움직임이 다시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산업부와 환경부의 이 두 가지 큰 그 정책 기조가 현재의 폐기물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았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폐기물 발생량은 이제 폐기물 구분은 생활계, 사업장계, 건설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폐기물의 발생량을 2018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생활계가 한 2천만 톤, 사업장계가 6천만 톤, 건설 폐기물이 7,500만 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한번 나눠보면은요. 생활계의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재활용하기 위해 분리 배출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구분이 나눠져 있고요. 종량제 봉투 가연성은 한 700만 톤, 불연성은 190만 톤 정도 되고요. 재활용 분리 배출은 한 6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뭐 사업 단계도 있고요. 건설 폐기물도 있는데요. 통계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생활계 종량제 봉투를 그 중에서 가연성 제가 이제 그 생활계, 사업장계, 건설계를 이제 가연성만 좀 추출을 해놔봤는데요. 가연성 폐기물의 그 재활용량은 생활계 같은 경우 18%, 사업장계는 71%, 건설 폐기물은 76%가 재활용되고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은 그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보시면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재활용 비율도 2013년에 84%에서 18년에 87%까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폐기물 발생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또한 아시다시피 20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언택트 소비 이런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생활계 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폐기물들이 발생을 해서 재활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물질 재활용으로 할 수 있는 것, 물질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것들은 뭐 당연히 그 소각이나 매립이라는 방법밖에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연성 폐기물은 직매립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적절한 소각 방법 그리고 적절한 에너지 회수 방법을 통해서 폐기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회수하면서 적정한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몇 년 전부터 석탄이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보고 있는 시각 그리고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데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저하되는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환경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정 환경 배출 기준을 보시면 LNG 발전, 소각시설, SRF 발전 뭐 이렇게 있는데요.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을 보시면 비발전소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실제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요. 다 지어놓고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고 요 시설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좀 해보기 위해서 임시로 몇 달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됐을 때의 결과들을 보시면 LNG 발전의 기준치보다 훨씬 작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쓰레기는 안 된다라는 주민의 의식들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 결국에는 폐기물이 발생은 되고 있지만,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이 증가하고요. 그러다 보니 기형적인 구조의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현재 폐기물 처리 상황을 보시면 말씀드렸던 정책의 변화,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 주민 수용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인 SRF 전용 에너지 사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내포나 나주 같은 것들, 그리고 폐기물이 정체되고 수거 중단, 방치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절히 소화해 줄 수 없는 처리 시설이 없다 보니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처리비가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생활 폐기물의 처리 비용이라는 거는 실제로 뭐 국민이 느끼는 건 종량제 봉투값입니다. 종량제 봉투값은 뭐 일정하겠죠. 하지만 그것 이외에 뭐 정부에서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버리시는 종량봉투 봉투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죠. 사업장에서 만들어지는 폐기물들을 처리할 때 처리비를 내게 되는데 사업자가 내는데 이 처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에는 뒤에서 소화를 쭉쭉 잘 시켜줘야 뭐 처리비가 증가하지 않을 텐데 뒤에서 쌓이다 보니 그것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뭐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정부 쪽에서도 정부 주도의 소각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보관 시설을 설치하겠다라는 뭐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시범 사업으로 EPR계 폐기물을 처리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좀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지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폐기물을 가공을 해서 SRF라는 연료를 만들어서 뭐 필요한 그 열 수요처에 이제 보일러 같은 곳에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REC를 지급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 사업들이 수가 좀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랬었는데 이게 정책이 좀 바뀌다 보니까 고용연료 수요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간 가공업체들이 이제 증가가 되었고요. 현재는 사업 중단으로 중간 가공업체들은 계속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처리해주는 시설들은 많은데 마지막에 이제 태우는 시설들이 이제 없게 되다 보니 처리비가 좀 인상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 있네요. 수요처 감소라는 부분이 아까 미세먼지나 뭐 주민 수용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신규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감소라기보다는 신규니까 아예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중간 가공 폐기물 처리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해서 연료로 납품을 하게 되면 이 납품을 할 때 이 연료를 만들었으니까 연료비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처리비를 주고 보낼 것이냐인데 저희 회사 같은 중간 가공 업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수익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인데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점점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은 10,000원씩의 처리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것은 그러면 결국에는 폐기물을 배출하시는 사업장들이 매년 10,000원씩 처리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똑같습니다. 품질 제한이 이제 가중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양이 늘어나고 그러면 소각 시설 같은 곳이 이 폐기물을 최종 처리해주는 처리 시설들이 한정돼 있다면 폐기물 처리 시설들은 폐기물을 골라받을 수 있습니다. 골라서 좋은 것만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나쁜 것도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에너지를 갖고 있는 폐기물이지만 나쁜 것들은 처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폐기물이 쌓일 수가 있고요.
SRF 제도를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 뭐 SRF 전에는 RPF, RDF 뭐 이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는 등급제를 했었고요. SRF 제도로 바뀌면서 등급제를 하지 않았는데 다시 2020년 5월부터 등급제를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RPF, RDF 등등으로 나누고 그리고 등급제를 시행할 때에서 SRF로 이제 통일할 때는 폐기물을 종류를 따지지 말고 가연성으로 에너지화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통합해서 같이 에너지화 해보자라는 움직임 때문에 그렇게 SRF 제도라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모두 이제 연료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등급제가 시행이 되면 1등급, 2등급, 3등급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누구나 이제 좋은 등급의 연료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당연할 거고요. 그러면 나쁜 등급은 또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뭐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리 중간 가공 시설들은 그렇고요. SRF를 에너지로 만드는 에너지 전용 사업들을 잠깐 보시게 되면 연도별 SRF 사용 시설 및 사용량을 보시면 연도별로 이제 그 시설들이 나오고요. 사용량을 보시면 좀 뭐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여기는 이제 SRF가 그냥 일반 SRF와 바이오 SRF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제외하고 그냥 SRF만 우리 폐기물하고 좀 더 맞는 SRF만 생각을 해보면 15년에 사용량은 86만 톤에서 19년에 150만 톤까지 일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이 2018년이어서 18년 거를 좀 비교해 보겠는데요. 여기에서 연도별 SRF라고 하는 거는 폐기물 중에 가연성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게 되니까 전체 2018년도 전체 가연성 폐기물 처리량 중에서 재활용되고 있는 수치를 보시면 어쨌든 폐기물 발생량은 1,4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SRF로 활용하고 있는 양은 148만 톤입니다. 그러면 1,400만 톤과 148만 톤은 10분의 1의 수준이죠. 물론 여기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하는 것이죠. 물질 재활용도 재활용이니까. 그러니까 물질 재활용할 수 있는 양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이거는 에너지로만 재활용을 하는 것이니까. 근데 물질 재활용되는 양을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는 SRF 사용 시설이어서 그렇고요. SRF는 SRF라는 품질 규격을 통과하고 있는 고형 연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중에 또 조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멘트 소속로인데요. 시멘트 소속로는 SRF를 물론 사용하시는 시설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SRF가 아닌 중간 가공 폐기물을 쓰십니다. 중간 가공 폐기물로 사용한 양이 2018년에 볼 때 100만 톤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100만 톤 그리고 여기 148만 톤 해도 248만 톤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 3배 정도의 물질 재활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1,400만 톤 발생되고 있는 가연성 폐기물 1,300만 톤 중에 하고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작은 양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재활용됐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가? 그 중에 일부가 의성의 폐기물 산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RF 사용 시설을 이제 구분을 하면 시멘트 소속로 발전, 지역 난방, 산업용 보일러 뭐 이렇게 있어서 전체로 한 157개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그 기사에서 보시듯이 SRF 그러니까 폐기물을 가공해서 연료로 만들어 놓은 그 고형 연료 SRF를 사용해서 발전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던 부분들이 뭐 신청을 했다가 뭐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 지어놓고 못 쓰고 있는 데도 있고요. 뭐 중간에 뭐 사업이 바뀌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이 중단되고 사업이 표류하다 보니 결국에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거 아니냐. 뭐 동감합니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쓰레기가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쓰레기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중간에 멈추고 있는 부분들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 전기위원회, 산업부 산하의 전기위원회라는 곳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전기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기위원회에서 2001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그 모든 전 발전 사업, 그러니까 뭐 여기는 태양열, 뭐 수력, 뭐 풍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SRF로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곳들을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그 추렸을 때 어, 사업장은 그러니까 34개 정도가 그 SRF 발전을 하겠다라고 인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SRF로 발전하겠다고 한 시설들이니까 34개의 신청자 중에 지금 현재 SRF 발전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7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7군데 중에서도 뭐 여기 몇 군데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량제 폐기물을 이용해서 SRF를 만들고 그것을 발전 사업 하려고 하는 사업체들입니다. 실제로 민간 사업자가 발전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두세 곳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물론 이 그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뭐 사업이 필요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정책적으로 혹은 주변의 뭐 주민들 그 사업지가 예상되는 곳의 주변 주민들과의 그 마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초 사업 허가가 2018년 이후로는 2018년부터 20년까지 2년 동안은 아예 사업 허가 자체가 없습니다. 앞서서 맨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폐기물을 가지고 전력을 만들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없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인센티브를 가지고 조금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런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없다 보니 아예 이제는 그런 그 SRF를 이용한 발전을 하겠다라는 허가조차도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업계를 보시면은요, 요 오른쪽 한번 보시면 사모펀드, 뭐 금싸라기 된 폐기물사, 뭐 그리고 여기 뭐 이름이 나와서 좀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SK건설이 1조 원으로 EMC 홀딩스라는 폐기물 종합 회사를 인수하고 해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폐기물이라는 것은 어쨌든 치워야 하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고 어쨌든 치워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데 신규 사업은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발생되는 게 별로 없죠. 주민 수용성이나 뭐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볼트온 전략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모아서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식의 사업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금융업계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작년 뭐 정도부터인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작년 정도부터는 정부에서도 이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의 모델들을 보고서 폐기물 융봉합 에너지 융봉합 폐기물 그 처리 시설 같은 것들을 계획하신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센티브 폐기물을 이용해서 발전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줬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 인센티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마련을 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소각, 연기 나는 굴뚝 있는 이걸로 보시는데 소각을 대체할 수 있는 열분해나 가스와 같은 다른 이제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뭐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연구 과제가 새로 만들어진다던가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뭐 다행히 생기고 있습니다. 수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수소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보시면 물을 전기 분해하거나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뭐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뭐 부생 수소를 뭐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2040년까지 생산 단가를 2,500원에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 가격은 킬로그램당 8,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2,500원이라는 수소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물분해나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생산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줄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폐기물이나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폐기물을 가스화해서 수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도 물론 이제 기존에 뭐 예전부터 알고 있는 기술이지만 이런 것들도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산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뭐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폐기물을 전통적인 소각 이외에 다른 기술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도 조금 뒤면 만들어져서 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께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은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최신의 기술에 적용되어 있는 친환경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사업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지구 온난화 방지라든지 화석연료 저감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폐기물 정책이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정책이 아닌 크게 보고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되고요. 과학적인 근거를 믿어줄 수 있는 국민들의 자세,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수년 경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지금의 이 쓰레기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